물가도 물가지만 고용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둔화될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경제를 이제 가장 크게 쥐고 있는 미국의 경기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했던 자금을 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LS증권 우혜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연준 파월 의장 빅컷 이후에 첫 번째 연설문을 내놓는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지난 9월달 FOMC 때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의 방향성, 향후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FOMC가 2번 정도 남았습니다. 11월과 12월 2번 남았는데 9월달에 발표된 전도표에 따르면 연내 빅스텝 인하 또는 25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또는 발표문을 통해서 과연 빅스텝으로 하고 쉬어갈지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2번 나아갈 건지 약간 그러한 좀 방향성을 좀 가늠해보고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연착륙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경기 침체, 시장의 우려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연준의 목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11월에 지금 또 추가로 0.5 빅컷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빅컷을 한 배경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가도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작스럽게 빅컷을 단행을 했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냉각 속도가 좀 심상치 않다, 내지는 추가적으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될 거다,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될 거다, 내지는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연준에서 과연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에 발표된 경제 전망치를 보시면은요, 여전히 올해 성장 전망치가 2.0%, 2%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성장 측면에서는 2%대, 물가도 기존 전망치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연착륙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연준은 경제에 대해서 침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또는 슬로우하게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가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빅스텝으로 나아갈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내지는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진 분들은 빅컷에 대한 좀 의견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분기 GDP 확정치가 언제 나오죠? 이게 나오면 이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2분기 뭐 저희가 속보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이미 뭐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 잘 버텨주면서 양호한 또 성장세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이 확정치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뭐 거의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예정대로 둔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연준에서도 이제 시각을 좀 바꾼 게 어떤 거였냐면은 기존에는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목표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펴겠다라는 데에 전념을 했던 반면에 이제 7월 달부터는 고용시장 쪽으로 최대 고용, 완전 고용이라는 또 한 가지 책무를 중요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물론 물가도 물가지만 고용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둔화될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경기에 대해서도 뭐 침체 또는 경기의 경착륙을 지금은 기본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GDP라든지 물가가 이제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GDP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착륙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니까. 네. 8월 PC 지금 물가지수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상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헤드라인은 2.3% 그리고 이제 코어 물가, 근원 물가는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각에는 좀 더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가 중에서도 어떤 걸 봐야 되는가인 것 같아요. 물론 물가가 뭐 근원도 있고 헤드라인도 있고 뭐 식품 가격도 있고 에너지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물가는요.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 고용시장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물가이고요. 이쪽 물가가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생각보다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둔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주거비 쪽에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은 이제 미국도 공급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시차를 두고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의 상승이 이후에 렌트비, 뭐 월세 이런 것들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렌트비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 가격은 다시 반등을 할 좀 조짐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 가격과 렌트비 간의 시차가 한 1년 반, 1년 한 6개월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은 렌트비가 둔화가 되는 하락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후에 다시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이 또 이제 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한 1년 이후에는 또 렌트비가 반등해 가는 구간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비도 지금은 둔화되고 있지만 추후에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내년도 하반기쯤. 다만 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두 가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물가의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속,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높았던 수준 6%대에서 점진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치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아,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 경로대로 가고 있구나. 연내 추가 인하 플러스 내년도에도 인하 흐름은 이어지겠구나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뭐 가정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물가가 급락을 한다. 네. 뭐 갑자기 1%대 후반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뭐 서비스 물가도 급락을 하면서 물가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배경이 되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주택가격, 렌트비, 서비스 물가, 특히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그러한 물가의 급락을 좀 야기할 만한 움직임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갑작스러운 또 대응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표의 확인은 단지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지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되겠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연준이 빅컷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까지 좀 이어지거나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엔화 강세, 네. 지금 140엔 선 위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더 강해질 것이냐, 좀 약해질 것이냐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환율은 두 개 국가의 통화가 또 비율로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엔화 그리고 달러화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향후에 엔달러 환율의 향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달러 인덱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착륙 하에 기준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또는 좀 뭐 과격하게 인하가 되거나 뭐 아무튼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내년 정도까지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제 뭐 경기가 불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는 것 정도만큼 인하를 해준다라면은 통화 정책만 놓고 본다면 달러 인덱스의 약세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엔화는 어떻게 될까? 엔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좀 채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
두 번째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27일에 자민당 선거가 또 이제 총재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어떤 후보가 될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에 따라서 향후 경제 정책 측면에 움직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명 정도의 후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서베이를 해봤을 때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 후보가 가진 특징이 아베의 아베노믹스를 좀 추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럼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자민당 총재 선거로 이제 당선이 되고 이후에 총재로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된다면은 경제 정책이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가 또 엔화 자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일 겁니다. 지금 BOJ,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월 달에 인상을 했고 7월에 추가 인상을 했고요. 연내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보여요. 다만 물가 측면에서 2% 중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물가 목표는 대략 달성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는 이 물가 상승이 수요 측 압력으로 넘어가느냐일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엔화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를 높이는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엔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동일하게 1달러짜리를 수입을 한다라 가정을 했을 때 예전에는 160엔을 줘야 이제 수입이 되는데 지금은 140엔, 뭐 143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난 1, 2년간을 보시면은 너무나 엔화의 절하 때문에 이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수입해오는 물가가 너무 높았다. 결론은 이 수입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일본 내부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층 요인 플러스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 공급 쪽에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한 건데요. 네. 그럼 앞으로 일본은행은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이 소비가 나오면서 수요를 높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일본은행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은 계속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고 가게는 임금을 많이 얻어서 소비를 많이 하고 네. 기업들은 또 이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생산도 늘리면서 고용도 늘리고 생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첫 번째 단계 임금 인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소비가 얼마나 강할 건가. 이 소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업들도 수익을 많이 내고 생산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늘려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7월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좀 그러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BOJ도 금리를 못 올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연준도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또 일부 호주 같은 국가는 또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또 정책도 조금씩 속도 차이가 있어서 일본은 또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가는 게 옳을 것인가. 대외적으로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도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추가 인상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빠르면은 연말 12월 또는 내년 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BOJ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스탠스를 밟았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엔화의 플러스입니다. 돈을 조금 더 흡수를 하고 유동성을 푸는 게 아니라 흡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전제는 경기가 나쁘지 않고 말씀드린 선순환이 나오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어우러져서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가 좀 절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엔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엔화의 강세 움직임, 달러의 약세 움직임을 좀 조합을 해보면은 지금 레벨보다 추가적으로 엔화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가 네.
어쨌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일본 정부의 부채 때문에 못할 거야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예, 이러한 것들을 또 감안해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근데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 8월 5일 같은 또 어떤 급락장, 폭락, 네. 예,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또 불안감이 또 떠오르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좀 중립적으로 본다면.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떠한 좀 여건이 마련이 되면 엔캐리가 청산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엔캐리부터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워낙에 이제 엔화로 돈을 빌리는 게 쌌기 때문에 저리였기 때문에 엔화로 돈을 빌려서 이거를 외국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자금의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다시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엔으로 빌리는 값이 비싸진다든지 아니면은 환율 측면에서 엔화가 강세를 갈 경우에 요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비용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일본 쪽의 금리가 상승을 하냐, 그리고 엔달러 환율 측면에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느냐일 겁니다. 근데 지난 뭐 8월달 초에 어떤 움직임이었냐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일본 금리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엔화가 뭐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절상이 되면서 이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뭔가 이 엔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뭐 폭락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러한 현상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엔캐리 때문이었냐, 엔캐리 자체가 견인을 했냐, 아니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거는 글로벌 경기 또는 미국의 경기가 폭락을 했던 때와 맞물립니다. 이 얘기는 즉슨 가장 이제 선두를 하고 있는, 경제를 이제 가장 크게 쥐고 있는 미국의 경기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했던 자금을 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엔캐리도 청산되면서 뭐 일부 금융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일본 금리가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면서 움직인다면 금리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엔화도 조금 절상이 되겠죠. 근데 가장 큰 전제인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착륙 기대감이 높다. 물론 경착륙, 연착륙, 뭐 침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 또는 스탠스를 보면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상황이 사실은 마음 편하고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착륙을 가정을 한다. 그럼 미국 경기가 안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과거 엔캐리 청산이 나왔던 이제 사례들을 동일하게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안 부러지는 사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또 엔캐리 자금이 크게 뭐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일부 증시 폭락 또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8월 5일이었나요? 8월 그 초에 블랙 먼데이는 왜 발생했냐면요. 그 바로 전주에 있었던 고용 보고서가 네.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왜였냐? 그 바로 또 직전에 FOMC를 했습니다. FOMC가 있었었는데 FOMC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도 볼 거야 라고 얘기한 회의였는데 바로 그 직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했고 부진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 경기가 침체 갈 것 같다는 시각이 갑자기 만연해지면서 금리가 급락하고 침체 베팅 들어오고 아래 공포가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네. 덧붙여져서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됐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엔캐리도 청산되면서 폭락을 한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렸습니다. 연착륙 기대감이 높습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되더라도 그때처럼 침체에 대한 베팅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좀 마음이 아팠죠. 그 폭락은 또 재현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가 네. 좋으냐 나빠지냐 네. 진짜 경기 침체로 들어가냐 여기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는 결정이 된다. 네. 규모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표상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엔케이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를 네. 크게 가질 이유는 없다. 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도 금리를 막 연준처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또 모르는 일이겠지만 지금 일본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정상화입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연준은 자명합니다.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긴축으로 확 끌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완화적이었던 통화 정책을 중립 정도로 만드는 정도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연준만큼 강하게 정책을 억제는 유동성을 억제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섣불리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133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1300원대는 우리 위기 때의 환율이잖아요. 그냥 1100원이 정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1300원대 시대가 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환율은. 네, 이것도 동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화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인하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금융 안정이지 않습니까? 경기,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대출 증가율 이런 것들,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지금 어떠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여건이 마련이 됐어요. 내수가 좋으냐? 그렇게 좋지 않고요. 물가가 높으냐?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화는 사실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또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 증가율이 쫙 올라오다가 지금은 조금씩 둔화가 되는 국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러한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수출도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 내수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 그 원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강세, 절상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지 달러 인덱스의 하락만으로 1,400원대에 있던 1,300 후반대에 있던 원달러가 1,300 초반대 정도로 떨어진 거다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에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은 엔화, 위안화가 프록시 통화로서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아직 좀 약합니다. 엔화는 조금 약했다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요. 이제 위안화, 특히 중국 쪽의 경제가 아직까지 좀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의 움직임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강세에 갈 겁니다. 그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는 당연히 가기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라고 기대를 해도 1,200 한 중후반대 정도가 좀 하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위안화도 좀 강해지고 이제 엔화도 지속적인 강세를 이제 이어나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 몇 번씩 인하를 해주면서 말씀드린 내수를 좀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면은 지금과 같은 원화 약세가 조금은 돌아서면서 원화도 강세를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시점을 기대해보기에는 연말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은 1,200원, 한 1,280원, 90원대에서 1,320, 30원대 지금 레벨 정도 이제 범위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이제 한 하반기 한 3, 4분기 지나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도 조금 재평가를 하면서 위안화, 엔화도 추가적인 강세로 들어온다면은 원화 자체도 좀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도 기준금리를 5.5에서 한 3.25 정도까지 내릴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흐름들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단연코 확인을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도 한 90포인트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 이 같이 맞물리겠죠. 원화의 자체적인 절상과 달러의 또 약세. 그러면 원달러 환율 1,200 초반대 정도 내년 말쯤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지금 아주 초박빙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식시장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네. 섹터별로. 근데 이 환율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환율이 약간 위기 상황에서처럼 뭔가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던데. 네, 지금 보통 이제 그 후보 간에 그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지율 격차가 만약 크다라고 하면은 대선 관련된
뭐 불확실성이 좀 적어지면서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한 후보로 지지가 몰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후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후보가 됐을 때 이러한 정책이 나오겠구나, 이러한 뭐 통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박빙으로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큰 장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일하게 달러 인덱스 자체도 조금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통화 정책만 놓고 보면은 약세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조금 이제 대립을 하면서 미국만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것인 건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이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를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빠르게 급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대선을 전후로 해서는 조금은 이 장세가 방향성 장세가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00 후반대에서 1208, 90원대에서 1300 한 2, 30원대 또는 40원대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등락이 반복되는 장일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만약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 대선 전에 어느 시점에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게 올라간다,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또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기울기 원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방향성 장세라기보다는 등락이 반복되는 좀 레인지 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의 금리 인상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미국 경제를 보면서 이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도 LS증권 우혜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연말까지의 그 환율과 관련된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점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혜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